수소자동차하고 전기자동차를 얘기했는데 드디어 한국이 어제 이후로 공식적으로 수소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지난번하고 또 교집합이 많지 않으셔서요. 지난번에 되게 구체적인 정책 부분을 했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상거래 시장 변화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상거래 시장의 변화를 한국적 상황하고 지금 특히 북미나 유럽 상황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요. 사실은 북미나 유럽 상황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여파를 말씀을 간접적으로 추론하는 데이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최병철 보좌관님은 또 이것이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 사실 이거를 추계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 변화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7년 4월에 미국의 디 애틀란틱은 이러한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커머스가 아니라 미국의 리테일 전체가 멜다운되기 시작했다. 이것을 2017년 4월에 애틀란틱이 얘기를 했고,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동일한 시기인 2017년 4월에 아메리칸 리테일, 미국의 리테일 시장 전체가 히스토릭 티핑 포인트, 역사적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1년이 조금 지났죠. 2017년 11월에는 블룸버그가 리테일 아포칼립스, 그러니까 리테일의 대재앙이 just beginning, 막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유럽에서는 요즘 뭐 일부에서 주장입니다만 이커머스를 에빌 커머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30만 미만의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통 브릭앤모터라고 얘기하고 있는 전통적인 어페럴 스토어라든지 옷가게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몰락들이 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무디스의 신용평가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무디스의 신용평가에 따르면 그러니까 2017년 11월 상황이죠. 노란색이 신용등급 B를 받은 거고 빨간색이 신용등급 C입니다. 이 신용등급 B 정도 되면 대출이 매우 힘들어지는 조건이고 C는 대출이 불가한 거죠. 근데 이 B에 있는 업체들이 어디냐면 논스트롬이나 매스입니다. 논스트롬이나 매스는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한국으로 치면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같은 곳들이죠. 이런 대형 백화점 체인들이 신용평가 B를 받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고, 또 C에 있는 대표적인 눈에 띄는 기업은 시어스라는 기업입니다. 시어스라는 기업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조금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홈쇼핑 형태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죠. 캐탈로그 쇼핑이라고 해서 캐탈로그 책자를 보내준 다음에 우편 엽서에다 적어가지고 뭐 이런 데가 있었나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후반까지 되게 상세를 보였었고, 시어스는 미국에서 월마트의 지위, 즉 리테일 시장에서의 넘버원 지위를 1950년부터 시작해서 1992년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리테일의 제왕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온 지 정확하게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올해 10월에 시어스는 뱅크럽시,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속도, 또 시어스가 갖고 있는 게 K마트라고 해서 월마트하고 뭐 비교는 안 되지만 월마트의 한 30-40% 정도 되는 규모의 K마트라는 리테일 체인점들, 디스카운트 체인점들을 갖고 있는데 시어스가 파산 선고를 올해 10월에 했죠. 이런 식으로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디테일한 보도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맨하탄에도 비어있는 상점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업주를 못 찾아서 비어있는 상황들, 이런 분들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독일에 있는 카슈타트라든지 백화점 체인점들도 몰락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보도는 되게 오래됐지만 2016년의 보도입니다만,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소득 수준별 쇼핑의 습관이 어떤가? 이 막대 그래프가 높을수록 가처분 소득이 높은 것이고 막대 소득이 짧을수록 가처분 소득이 낮은 겁니다. 뚜렷한 현상은 뭐냐면 가처분 소득이 낮을수록 오프라인에서 장을 보고 월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우리 식으로 하면 이마트 가서 장 보는 거죠. 가처분 소득이 높을수록 아마존 프라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커머스라고 하는 것은 소득 수준으로 볼 때는 가처분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100원이라도 아껴 쓰기 위해서 1000원이라도 싼 거를 찾아서 10,000원이라도 싼 거를 찾아서 이커머스를 사용했다라면, 미국은 유럽은, 이건 북미와 유럽 데이터와 유럽 데이터를 합친 건데요. 미국이나 유럽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아마존 프라임을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마존 프라임은 명확하게 같은 회사지만 좀 다른 서비스라고 볼 수 있죠. 아마존 프라임 대단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고, 현재 미국 하우스홀드로 치면은 50%의 하우스홀드입니다. 즉, 두 가구 넘어서 하나가 아마존 프라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 유럽도 마찬가지죠. 저도 아마존 프라임을 독일에 있을 때 한 2년 정도 사용을 해봤었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아마존 프라임을 얘기하다가 자기가 페이스북은 끊었고 인스타그램은 끊을 수 있지만 절대 끊을 수 없는 것은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중독성이 강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죠. 아마존 프라임의 그 전반적인 이러한 비율들은 대단히 높은데요. 아마존 프라임의 핵심은 제가 아마존 프라임 회원이 되면 그 소포를, 그러니까 택배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송료가 없죠. 배송료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변하냐면, 우리식으로 보면 이마트에서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라면을 한 박스씩 사거나 샴푸를 정말 영원히 쓰지 못할 정도의 큰 크기의 샴푸를 사거나 이런 패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 어차피 배송료가 무료니 무조건 한 박스를 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라면 6개들을 시키다가 재미삼아서 라면 1개씩 시켜보는 거죠. 그러면서 요즘 미국에 나타나거나 유럽에서 나타나는 것은 가정형 가계 소득이 높을수록 냉장고가 작아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굳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배달되는 서비스가 있는데 굳이 냉장고가 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부의 상징이 이 냉장고죠. 저도 가끔 저희 부모님 집 가면 하는 일이 뭐냐면 엄마 몰래 냉동실을 열어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우선 가방에 담아서 밖에다 버리는 겁니다. 과거의 습관이 있으시니까 잔반들을 자꾸 냉동실에 여놓는 거고, 가끔 전화 와서 저한테 속 터지게 하는 것은 김치 냉장고도 있어요. 저는 심지어는 김치 냉장고도 없는데 하나 더 살까?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이런 것들이 만족감들이 냉장고로 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아마존 프라임 회원은 원데이 딜리버리, 즉 당일 배송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뭐 당일 배송의 천국이라 할 수 있는 한국에서, 뭐 오늘도 만약에 저희가 회를 먹고 싶었으면 오전에 남해에 있는 횟집에다가 전화를 넣으면 저녁에 배달이 되는 놀라운 나라입니다만, 미국같이 넓은 땅에서, 유럽같이 넓은 땅에서, 덴마크에서 주문한 것이 이탈리아로부터 출발해서 덴마크에 도달하는데 원데이 딜리버리라는 것은 대단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구현입니다. 월마트도 지금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는 것이 2days 딜리버리입니다. 그러니까 월마트도 구현하지 못하는 것을 아마존이 구현하고 있는 거죠. 원데이 딜리버리. 이 부분이 아마존 프라임의 부분이고, 대단히 무서운 것은 번들링 효과죠. 아마존 프라임을 하게 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금 붕괴되고 있는 서비스들이 가격 비교 사이트입니다. 어차피 아마존에서 구매할 거예요. 그럼 굳이 다른데 아마존이 한 10%에서 15% 비쌀 경우가 많습니다만, 어차피 배송료까지 치면은 또이또이고 아마존 프라임을 찾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아마존에다가 보통 140달러에서 한 170달러까지 바리에이션 좀 있지만 요금을 일단 냈으면 연회비를 냈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많이 주문할수록 이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즉 썬크 코스트 이펙트가 있습니다. 안 쓰면 손해라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것이 요즘 등장하고 있는 서브스크립션 이코노미의 핵심인 거죠. 번들링을 주고 사람들에게 썬크 코스트 이펙트를 만들어내는 것. 이 부분이 아마존 프라임의 어떤 핵심적인 어떠한 가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나타나고 있는 이 헤빗의 변화가 뭐냐면 프로덕트 서치입니다. 제품을 검색할 때도 이제는 구글을 가지 않고 아마존을 간다는 거고, 아마존이 시장 점유율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품 검색은 아마존 가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마존이 검색 광고 시장을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구글의 검색 광고 시장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후속 효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클레이 셔키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레볼루션은 폴리티컬 레볼루션이 아니라 이코노믹 레볼루션 또는 컬처럴 레볼루션을 얘기합니다. 혁명은 뉴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사회가 받아들였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doesn't happen, new behavior. 사람들이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혁명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쇼핑의 습관이 변하고 있는 거고요. 미디어의 소비 습관이 변하면서 실시간으로 지상파를 보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빠른 속도로 넷플릭스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방송 질서가 변하듯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하면서 무가지 신문이 사라졌듯이,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소비 습관이 어떻게 변하는가, 소비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시장은 재편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마존의 프라임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 아마존의 프라임은 쇼핑의 습관, 즉 자신의 냉장고하고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를 아마존의 창고에다가 아웃소싱했다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냉장고가 커져라 하는 것이 이제 요즘 트렌드가 아니라 냉장고가 작아지는 트렌드를 만들어낼 정도로 이러한 다양한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디스럽션이라는 단어가 한국에도 유행어처럼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 디스럽션이라는 말을 처음 한 건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슈페터입니다. 슈페터가 이 글을 썼던 것이 1942년에 이 캐피탈리즘, 소셜리즘 앤 데모크라시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원래 영어를 못하지만 독일권에서 공부를 해서 더 못하니까 제가 영어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를 좀 간략하게 표현을 하면, 그가 말했던 핵심은 뭐냐면 특정 프로덕트, 특정 서비스가 new market,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근데 사람들은 이 새로운 시장을, 예를 들면 미디어 시장에서 스마트폰에서 의해서 소비되는 넷플릭스 시장은 동일한 미디어 시장이라고 착각하지만 이것은 명확하게 다른 new market이라고 볼 수 있고, 이 new market이 existing product, 그러니까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프로덕트나 마켓 캐테고리를 완전히 디스트로이, 파괴시키고 트랜스폼시키고 위큰, 약화시킬 때 그는 이거를 디스럽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페터의 디스럽션의 정의는 명확하게 이코노믹 스트럭처가 변하는 거고, 이 이코노믹 스트럭처는 올드 이코노믹 스트럭처의 약화나 붕괴, 그런 뉴 이코노믹 스트럭처의 등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상거래 질서에서 디스럽션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이 경제 구조의 변동과 함께 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커머스 다윈이즘. 사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커머스가 바로 리테일이죠. 가장 오래됐고, 뭐 사실 페들러부터, 즉 1인 상해부터 또는 개성상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데서부터 사실은 길드 이런 부터 있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볼 때 쇼핑이 본격화되는 것은 이런 기술의 진화, 즉 1차 산업혁명과 궤를 같이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쇼핑의 컬처가 만들어졌고, 마찬가지로 테크놀로지 진화에 따라서 쇼핑의 컬처가 변한다는 것이 저의 테제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산업혁명이 흔히 말하는 새로운 쇼핑의 습관을 만들었고, 그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차 산업혁명 이후에 이런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소비사회, 컨슈머 소사이어티가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일어났던 것이 이제 백화점의 등장이라고 그러죠. 프랑스의 르봉 백화점이나 한국 사회에도 알려져 있는 런던의 헤롯 백화점. 물론 이거는 이제 제국주의의 어떤 성장하고도 맞물려 있는 거죠. 즉 기술의 변화도 있었지만, 즉 로지스틱의 변화도 있었지만, 가장 크게는 그들의 제국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끼리 상하라든지, 그러니까 즉 자신들의 제국에서 진귀한 물건들을 갖다 놓고 국력을 자랑했던, 동물원과 함께 백화점이라는 것은 제국주의 국력을 원 국가에게 자랑하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특징은 그로서리, 즉 식료품은 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식료품을 당연하겠죠. 여러분 1834년에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냉장고가 없는 상태에서 식료품을 당연하게 전시할 수 없었고 판매할 수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나타났던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쇼핑센터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또는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만, 재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슈퍼마켓이 뉴욕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로서리를 갖다가 모아서 파는. 근데 이 슈퍼마켓이 1915년에서 17년에 의해서 진행되다가 망합니다. 왜냐하면 1915년과 17년에 냉장고 기술이 진화되고 있었지만 이 마켓에 들어갈 냉장고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상하는 물건을 판매하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원거리에서 쇼핑을 해서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만 만들어지니 규모의 경제를 형성할 수 없었고, 이 에스트로마켓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파산합니다. 1917년에. 그 부분이 냉장고 기술하고 관련된 건데요. 바로 그러니까 이 냉장고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재밌는 사건은 우리가 보통 artificial ice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냉장고에서 만드는 인공 얼음이죠. 사실 미국 사회에서 두 가지 산업이 미국의 경제를 이끌었는데, 첫 번째가 하나가 커튼 인더스트리, 즉 모카 산업이 첫 번째였다면, 모카 산업하고 큰 차이 안 나게 미국에서 중심 산업으로 성장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식으로 하면은 이 서빙고나 동빙고에 있었던 얼음 산업입니다. 미국 허드슨강에서 겨울에 잘랐던 이 얼음을 잘라가지고 대단히 미국의 가장 강력한 커튼과 이 내추럴 아이스가 두 번째 수출 상품이었습니다. 이 수출 상품으로서 할 정도로 일어났었고, 이것을 심지어는 미국이 어느 정도 팔았냐면 인도에도 이걸 갖다 팔았고 유럽에도 갖다 팔았지만 아프리카에도 갖다 팔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얼음을 구경했을 때 그때의 놀라움과 경이로움이라는 것은 대단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팔렸죠. 다만 미국의 아이스 산업이 이제 침체를 겪게 되는 것은 노르웨이가 여기에 참여하면서, 즉 북극에서 얼었던 얼음을 대단히 깨끗한 얼음, 허드슨강의 지저분한 얼음이 아니라 깨끗한 천연 얼음을 팔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아이스 산업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아이스 하비스팅이 미국에서의 모습인데 대단히 발전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컨베이어 벨트라든지 기차로 얼음을 나누는 산업들이 미국에서 대단히 얼음 로지스틱이 대단히 발전하면서 로지스틱 산업에 꽃을 피우게 됩니다. 당연하게 이러한 다양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도 산업화의 어떤 부분들을 얼음에 드러났는데요. 수출 산업으로도 의미가 있었고요. 그래서 노르웨이 아이스가 나타나기 전까지 미국의 아이스가 전 세계적인 가장 대표적인 상품으로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 듀네딘이라는 배입니다. 1881년에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배에 냉장 시스템을 갖는 배가 만들어집니다. 이 배가 만들어지면서 처음으로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호주산 스테이크를 먹게 되고 아르헨티나에 있는 소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게 되는, 즉 1881년에야 비로소 인류는 냉장 기능이 있는 배를 갖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즉 썩지 않는 물건에서 상할 수도 있는, 썩을 수 있는 물건이 무역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100년이 조금 지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나오면서 이제 등장했던 것이 저렇게 자동차에 냉장 시스템이 있는 이런 부분에서 배달들이 용이해지면서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이제 먹을 것을 멀리 있는 물건들을 사 먹게 되죠. 그러나 이 냉장고, 즉 개인 집에 둘 수 있는 냉장고가 처음에 GE에서 만들었던 것도 1927년이었고 이것이 보편화되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값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에 보편화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즉 1927년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쇼핑의 형태들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저도 어렸을 때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나이대가 최병수 보좌관님 정도만 기억하실 건데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엄마 선물이 심부름이 얼음 사갖고 오는 거. 사실은 롯데칠성이 한국에서 슈퍼마켓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냉장고를 공짜로 주면서 슈퍼마켓을 교체했던 그런 역사를 한국 사회도 가지고 있는데 이 냉장 기술이 발전했던 것이 한국 사회도 1980년대 들어오면서 본격화되면서 보편성을 가지게 됐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냉장고 기술과 쇼핑의 기술은 함께 간다는 거고 두 번째 기술이 자동차 붐입니다. 사실 자동차는 2차 세계대전 전에도 생산되고 있었지만 포드의 T모델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면 여전히 사치제였습니다. 럭셔리 굿이었죠. 근데 이것이 보편제로 갔던 것은 2차 대전의 영향이죠. 2차 대전에 자동차 공장들이 군수물품을 생산하면서 흔히 말하는 픽스 코스트를 다 뽑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2차 대전 이후에 자동차 값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이 자동차 공장을 통해서 1950년대 미국의 카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affordable pricing, 가질 만한 가격으로 만들어지면서 누구나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고 1960년대 미국에서 했던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단어가 1960년대 미국에서 사회화될 때 누구나 공장 다니면서 일자리가 있었고 일자리가 있으면 자동차를 사는 것이었죠. 근데 문제는 주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거가 그 당시 이제 흔히 말하는 올드시티에 대부분 살았었는데 자동차가 저렇게 보편화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법이 1956년에 만들어지면서 사실 56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원거리 출퇴근이 1950년대 후반에서야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당시에 이 서브어바니제이션, 즉 우리식으로 하면은 고양시라든지 일산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이런 위성도시의 등장이 1950년대와 1960년대 미국 사회에 등장하게 되고 사람들이 올드시티에 모여 살다가 자동차를 가지면서 외곽으로 가지게 되고 저렇게 미국 영화에서 보는 이러한 미국에 가서 보시면 되는 이렇게 똑같이 생긴 집들을 그냥 모자이크식으로 레고식으로 이렇게 건설하는 이러한 서버버니제이션, 즉 이러한 위성도시화들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여기에 냉장고가 들어가면서 완전히 쇼핑의 컬처가 이루어지게 되죠. 뭐 이러면서 만들어졌던 것이 미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쇼핑몰. 요즘 쇼핑몰 아마존 때문에 빠르게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쇼핑몰 컬처가 미국에 가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아울렛 컬처들 이런 것들이 1950년대, 60년대 걸쳐서 미국 사회에 등장하게 되죠. 이때 등장했던 것이 월마트입니다. 월마트. 1962년에 월마트가 처음 생겨지죠. 월마트가 창업자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어차피 출퇴근하는 데에 빈 땅이 많은데 여기다가 크게 해서 쇼핑몰을 만들면 사람들이 자동차 싣고 와가지고 물건을 사가지 않겠느냐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왜? 62년에 월마트를 만들 때도 월마트에는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그 대형 쇼핑몰에 둘 수 있는 대형 냉장고 기술이 미국 사회에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형 냉장고가 없다 보니까 월마트에서는 사실은 상하지 않는 비신선 제품만 팔 수 있어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사람들의 거주하는 근거리에서 작은 냉장고를 두고 물건을 파는 것이 맞다. 당시에 여러분 독일에 있는 알디라는 업체는 냉장고 값이 워낙 고가였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지하 4층을 상점 밑으로 팠습니다. 그래서 지하에다가 우유를 보관하는 냉장고가 아닌 이런 것들이 있었던 시대에 월마트가 과연 성공했던 것은 대단히 놀라운 시대적인 앞섬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이런 쇼핑 컬처가 미국의 문화를 만들었고 미국에서 이런 주거 문화의 어떠한 큰 변화, 1950년대 발생했던 이것은 자동차 그리고 고속도로 그리고 냉장고 이 세 개가 맞아떨어지면서 사실은 위성도시라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졌고 미국에서의 서버반 컬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스카운트 스토어가 본격적으로 월마트의 등장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적인 쇼핑 방법은 이런 캐탈로그 쇼핑이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했던 시어스가 했던 것이고 이 캐탈로그 쇼핑이 진화해서 홈쇼핑으로 진화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재미있는 부분은 시어스가 했던 이런 시어스의 발전이 있었는데 1991년 2월에 처음으로 월마트가 시어스의 매출을 앞서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시어스의 이름이 한국적입니다. 불닭이라는 대변인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1991년에 얘기합니다. 이제 기자들이 질문한 거죠. 월마트가 지금 저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데 이러다가 시어스 망하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불닭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망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인테그레이티드 그리고 파워풀 스페셜리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시리어스는 당시에 보험도 들 수 있고 파이낸셜 서비스, 즉 신용카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에서야 당연하게 롯데카드든 뭐 현대카드든 삼성카드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1980년대에 슈퍼마켓 체인점이 또는 홈쇼핑을 하는 곳에서 신용카드를 만든다는 건 대단히 높은 서비스였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정말 우리는 또 AS망도 있고 과연 월마트가 이런 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월마트는 시어스를 이길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것이 우리는 이렇게 인테그레이티드,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보험도 들고 AS도 해주고 신용카드도 있고 이런 통합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월마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바로 그 해에 처음으로 CES는 월마트에 뒤지게 됩니다. 근데 이 유사한 표현을 그래서 뭐 70%가 뭐 시어스에 관련됐다고 하는데 이후에 월마트가 여러분들 뭐 미국에서의 영원한 제국이라고도 리테일의 영원한 왕자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월마트가 성장한 것은 1990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조금씩 성장하다가 1990년 이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마트가 지금 미국에서 넘버원 한 거는 20년이 조금 지나는 겁니다. 근데 이 월마트가 지금 아마존에 붕괴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월마트 운명도 보면은 또 재밌는 것은 2011년에 월마트닷컴의 CEO였던 앤더슨이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들하고. 사람들이 물어보죠. 2011년이면 아마존이 아직까지는 예스24 수준입니다. 아마존이 책이나 팔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커머스가 막 등장하고 당시에는 이베이가 강력했었죠. 이러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기자들이. 이러다가 월마트도 이제 월마트닷컴 만들고 이커머스 하는데 아마존에게 뒤지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앤더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럴 일 없다. 우리는 continuous channel approach라고 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개 다 가지고 있다. 근데 저기는 온라인만 갖고 있지 않냐. 여기하고는 그들은 우리를 경쟁할 수 없다. 왜? 우리는 시어스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인테그레이티드 한 것처럼 우리는 continuous channel, 사실은 비슷한 영어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알레고리를 찾은 건데 그러면서 월마트의 스트라테기는 fast, faster, fastest.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더욱더 빠르고 가장 빠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존은 우리는 경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는 매대에 있는 이 상품의 매대를 온라인으로 확장했다. 즉 오프라인에도 있고 온라인에도 있는 이런 통합을 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넥스트 데이 딜리버리는 우리는 가능하다. 아마 월마트는 그때부터 1991년부터 지금까지 월마트는 투데이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시에 여러분 처음에 아마존이 본격화되기 전에는 아마존은 보통 5일 걸렸습니다. 배송에. 저 같은 경우 독일에 살았을 때 이게 사람의 습관이 무서운 것이 5일 걸리는 게 늦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독일에 가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모든 상점들이 8시면 문을 닫는 거고 토요일이면 6시면 문 닫는 거고 일요일은 열지 않는 거예요. 이거 불편해서 어떻게 사나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잘 적응해서 삽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이베이에서 물건을 시키거나 아마존에서 뭐 배송을 시키면 일주일이 걸리는 건 기본인 거죠. 사람들이 느리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의외 그런 거니까. 그런데 당시에 월마트는 넥스트데이 딜리버리라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만들어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네들이 매력 있고 이건 아마존이 못하는 거고 우리에게는 배송을 그들은 로지스틱이라든지 풀필먼트라든지 이런 창고들을 중간중간 거점에서 하지만 우리는 미국에 있는 4,000개 스토어에서 바로 배송할 수 있기 때문에 배송이 더 빠르다. 즉 우리의 경쟁력은 결코 아마존에 의해서 추격당할 수 없다라고 2011년이죠. 2011년에 앤더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5년 만에 추월당합니다. 5년 만에. 아마존은 이것을 빠르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러면서 우리는 cannot easily be replicated.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대체될 수 없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올해 처음으로 아마존이 2013년부터 그러니까 아마존이 성장했던 것, 이 파란색이 위에가 애플의 주식 가격이고 밑에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본격적으로 성장했던 것은 2014년, 15년입니다. 2015년에 비로소 처음으로 아마존이 이베이를 꺾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이후에 단 4년 만에 아마존이 지금 제국을 만들었고 저는 미국에서 가장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꼽으라면 무조건 아마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저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물론 그것이 후반부에 얘기하겠지만 독점의 논쟁이라든지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인 논쟁 그리고 아마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트럼프도 가장 미워하는 기업을 뽑으라면 아마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존이 끊임없이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고 이러한 개인 오프라인 상점들을 파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계속 유럽에서도 계속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대한 공룡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중간에 재밌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밍웨이가 이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얘기했던
한 청년이 되게 슬퍼하고 있으니까 지나간 노인이 물어보죠. 너 어쩌다가 망했니? 그랬더니 두 가지 방법으로 망했다. 하나는 조금씩 gradually, 아주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망하다가 갑자기 then suddenly. 이것이 지금 시어스가 망하는, 월마트가 위축되고 있는, 월마트도 저는 당분간 빠르게 붕괴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위축되고 있는 이러한 방식, 즉 아마존이 2015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J커브를 그리면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스와 아마존에 대응해서 월마트 아마존의 어떤 상관성을 좀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존은 이건 제가 그려본 그림입니다. 아마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마존닷컴이라는 것이 있고 아마존에 있는 프라임 서비스가 있고 지금 말씀드렸던 미디어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지금 프라임 비디오라고 하는 넷플릭스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동일하게 갖고 있고 트위치라든지 아마존 스튜디오라든지 아마존 파이어 TV라든지 아마존 미디어 섹션이 강력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이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다양한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을 했죠. 풀필먼트라든지 플렉스라든지 배송의 문제라든지 사실은 홀푸드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 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끌고 있는 여기에 있는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베조스 익스페디션, 그러니까 아마존에는 벤처 캐피탈이 두 개 있습니다. 아마존 자사가 갖고 있는 알렉사 펀드가 있고 베조스 개인이 갖고 있는 베조스 익스페디션이 있죠.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베조스는 창업과 함께 벤처 캐피탈을 시작을 했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완전히 100% 프라이빗 자기 사적인 벤처 캐피탈입니다만 여기가 뭘로 돈 벌었냐? 구글의 10호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창업한 그 해에 10번째로 창업을 해서 지분을 투자해서 사실은 막대한 자산 가치를 이 베조스가 가지고 있을 정도로 대단히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가장 강력한 점은 anticipatory shipping입니다. 예측 배송이라는 거죠. 예측 배송이 원데이 딜리버리를 가능케 하고 있는데요. 이 예측 배송은 뭐냐면 강정수가 뉴욕에 살면서 내일 A라는 물건을 주문할 가능성이 70%가 넘으면 오늘 배송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자면 아마존의 미디어 섹션이 왜 망할 수 없냐면 아마존은 미디어 섹션에서 돈을 벌지 않아도 좋습니다. 돈을 실제로 벌고도 있습니다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개인정보나 이런 침해하는 건 좀 논외로 하더라도 강정수가 어떤 음악을 듣는지 아마존 뮤직 서비스가 있습니다. 프라임 회원이 되면은 아마존 뮤직을 또한 포함해서 인클루시브하게 들을 수 있죠. 어떤 음악을 듣는지, 어떤 물건을 사는지, 어떤 책을 읽는지, 무슨 드라마를 보고 있는지, 어떤 영화를 보고 있는지 아마존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으로 인간을 구성하는 모든 데이터를 사실 구글보다도 더욱더 정확한 정교한 데이터를 지브르사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존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미디어들도 인테그레이션 돼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 아마존이 리테일 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전방위적으로 자신들의 어떠한 영역들을 확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아마존이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이 메카니컬 턱입니다. 메카니컬 턱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메카니컬 턱이라는 건 터키 턱은 뭐냐면 이 터키에서 만들어졌던 이 인형이죠. 인형이 막 움직이는데 뒤에서 사실은 실로 조정하고 있는 이러한 즉 인공지능의 어떠한 초기적인 형태로 이들이 메카니컬 턱인데 아마존의 메카니컬 턱은 어떤 걸 하냐면 아마존의 댓글 관리를 합니다. 아마존이 여러분 좋은 점은 우리나라에 G마켓이나 11번가를 들어가면 댓글이 다 똑같잖아요. 댓글 보러 들어갔다가 배송이 빨라요만 보고 나오는 그런 거라면 아마존은 명확하게 차별해 줍니다. 저도 물건을 살 때 한국에서 물건을 사고 아마존에서 사지 않더라도 아마존에 들어가서 여기에 대한 레이팅을 봅니다. 댓글을 보죠.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별을 2개 줬어도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대치하고 저의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가 좋게 평가했던 점이 저에게 도움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매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존 댓글은 보면 여러분 왜 어뷰징 시도가 없겠습니까? 끊임없이 골라내고 있고 이것을 흔히 말하는 기계학습에서 진행되면 기계학습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이 검증을 해줘야 되죠. 이것을 너가 잘했다 못했다. 예를 들면 유튜브도 기계학습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포르노가 올라오면 이것이 포르노인지 아닌지를 먼저 기계가 걸러내주는 거죠. 걸러내주면 그 걸러내준 걸 사람이 보고 가서 일일이 클릭으로 너 이거 맞게 골랐어? 잘못 골랐어? 라고 학습을 시켜주는 거죠. 이것을 해주는 조직을 아마존이 언제부터 만들었냐면 2005년부터 만들었습니다. 2005년 책 팔고 있을 때부터 아마존은 메카니컬 턱을 만들었고 2011년 기준 50만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큰 사회적 문제. 이거를 워커라고 얘기를 하죠. 사회보장 못 받고 시간당 최저임금의 대상도 아닙니다. 보통 1.5달러에서 시간당 2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런 클릭 워커들이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 가격 싸기 위해서 중국 연변에다 갖다 놓고 있죠. 근데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하고 있다면 아마존은 그때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해왔고 이러한 데이터 컬렉션을 정제해주는 사람들을 구조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마존이 강력하게 다른 체험, 다른 익스피리언스, 아마존닷컴에 들어가면 확실하게 어뷰징이고 어떤 기업체가 올려줬던 인위적인 돈 받고 쓴 댓글이 없게 만들어주는 이런 힘이었다고 보고, 아마존이 지금까지 예를 들면 알렉사를 물론 중간에 캠브리지에 있는 회사를 구매해서 성장시킨 거긴 합니다만, 알렉사라든지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엔티스피드 shipping 기술을 진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워커들이 계속해서 최근에 이런 운동이 있죠. 아마존의 이런 클릭 워커들이 변호사들과 함께 운동하면서 우리도 얼굴 있는 노동자다, 그래서 우리의 인권을 보장해달라, 이런 사회운동까지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스트럭처는 이러한 구조로서 갖춰가고 있지만 이거를 전체 둘러싸고 있는 것은 데이터 이코노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표현하려고 했던 것은 여기 이 선명도가 약해서 글들이 희미하게 보여서 죄송한데요. 이러한 데이터 이코노미로 그들 가지고 가고 있고, 이 데이터 이코노미는 일부에서는 미국의 국방성과 같이 일하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최근에 공개되는 것처럼 단순하게 아마존 내에서만이 아니라 이것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마존이 하고 있는 것이 흔히 말하는 온디맨드 서비스죠. 흔히 말하는 AWS요.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게 어렵게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에서 가장 서버가 많이 필요할 때는 수강 신청 기간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를 들면 서버 30대를 샀다가 학기 중에는 서버 한 대밖에 필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마존이 크리스마스 때, 땡스기빙 데이 때, 또는 뭐 블랙 프라이데이 때 책이 왕창 팔릴 때 그때를 위해서 서버를 증설해 놨는데 나머지 서버가 노니 베조스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자원을 갖다가 유유 자본을 놀리지 않고 쓸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게 AWS죠. 그러면 남은 기한이 임대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임대주가 되고 임대하고 이것을 남들도 임대에게 해서 자원을 동적으로 활용하면서 자연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 사실은 애저 서비스 또는 온디맨드 이코노미 또는 한국에서 요즘 널리 얘기하고 있는 공유경제의 핵심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이나믹 리소스 얼로케이션. 바로 자원의 동적 효율이고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효율성 증대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고, 아마존이 또한 강점인 것은 바로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효율성 증대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고, 이것을 일부에서는 우버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재미있는 표현들이 요즘 등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프라이싱 알고리즘 또는 서지 프라이싱이라고 하죠. 우버가 하고 있고, 최근에 미국의 컨슈머 리포터하고 독일에 있는 시민 소비자 단체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동일 제품이 동일한 시간대에 소비자들에게 다른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처분 소득이 높으면 가격이 조금 높고 가처분 소득이 낮으면 조금 낮습니다. 우리가 네오클래식에서 얘기하는 경제학에서의 수요와 공급 곡선을 얘기한다면 공급 곡선을 알기 쉽죠. 왜냐하면 코스트 펑션을 역함수니까 공급 곡선을 쉽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제학자도 못 만드는 건 뭐냐면 소비 곡선인 거죠. 소비 곡선을 그냥 대략 이렇게 할 거라고 가정한 거죠. 가정. 그건 뭐냐면 소비 곡선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가처분 소득이 높은 거고 지불의사가 높은 겁니다. 근데 이것을 조정해줘서 흔히 말하는 균형 가격을 만드는 것은 가격이 시그널이 돼서 이 가격이면 너 살래? 너 이거 살래? 그러면서 이 맞춰주는 게 이 균형 가격이라는 거죠. 균형 가격이 되면 가처분 소득이 높거나 지불의사가 높은 사람들은 원래 이 가격에도 살 수 있었는데 이 가격에 사니까 이득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소비에서 제외되겠죠. 자기의 지불의사가 여기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네오클래식에서 얘기하는 고정경제학파가 얘기하는 신고전학파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지불의사가 높은 사람은 여기서 사게 되는 이득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경제학에서 우리가 컨슈머 서플러스라고 하죠. 컨슈머 서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본주의의 효율성은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버가 하고 있고 아마존에 있는 것을 이것을 데이터에 의해서 먹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요즘 카카오 택시 타시면 밑에 1,000원 더 낼래, 2,000원 더 낼래가 나옵니다. 이것을 카카오가 처음 했던 아이디어가 아니라 우버가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버는 일률적으로 1,000원, 2,000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소득에 맞춰서 가격을 서징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상가를 때리는 거죠. 지금 공급도 알고 있습니다. 우버는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우버 드라이버가 몇 명 어디에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도 알고 있습니다. 소비를 알고 있으니 지금 공급과 소비가 매칭되기 위해서는 당신 지불의사가 높은데 혹시 서징, 즉 상위 가격을 한번 쳐보면 이 사람이 억셉트 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논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물론 예외적으로 배터리가 5% 미만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고가를 지불하고 있는 예외적인 현상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네오클래식이 얘기했던 컨슈머 서플러스가 사라지고 있는, 그것도 데이터에 입각해서 이것이 이들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는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제품을 팔아도 가처분 소득에서 가장 많은 프로핏을 뽑아낼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구축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아마존의 무서움이고 우버의 무서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 건 지금 그러니까 쿠팡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쿠팡 플렉스가 아마존 플렉스에서 카피합니다. 쿠팡은 1대1로 아마존을 카피합니다. 그래서 쿠팡에 있는 모든 서비스는 아마존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엔 쿠팡의 인수는 쿠팡의 목표는 아마존에 인수되거나 아마존의 인수를 싫어하는 알리바바에서 인수되기를 원하는 기업의 전략을 저는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갖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갖고 있죠. 플렉스는 뭐냐면 사실 이거는 전통 기업들이 기회를 놔준 거예요. 이커머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년에 아마존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커머스가 성장했다는 겁니다. 이커머스가 성장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페덱스라든지 독일의 DHL이라든지 뭐 미국의 UPS라든지 택배의 그 자동차를 증설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커머스의 성장 대비 택배 회사들이 성장하지 못한 거죠. 그들이 일부러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니 아마존이 어떻게 했냐? 아마존 플렉스를 들고 나온 거죠. 아마존 플렉스는 뭐냐면 당신 1.0 봉고 트럭 갖고 있으면 또는 승용차 갖고 있으면 우리의 화물 트럭이 택배 회사가 돼달라는 거죠. 그래서 5개를 묶어오고 10개를 묶어오면은 최소 얼마의 수당을 보장해주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들의 정규 고용과 정규 계약이 아닌 거죠. 이러한 개인 사업자를 택배 산업자로 전락시키는 이것이 아마존 플렉스라고 볼 수 있고 아마존 플렉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그러한 소형 사람들뿐 아니라 이제 너네 DHL도 또는 페덱스도 우리의 플렉스를 쓰도록 해. 즉 뭐냐면 제가 보기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네이버 뉴스입니다. 여기에 경향신문이, 한겨레신문이, 조선일보가 무슨 글을 쓰더라도 사람들은 네이버 뉴스라고 소비하는 거죠. 그것처럼 아마존 페덱스에서 배달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온디맨드 이코노미의 방법론을 적용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가 이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 아마존의 물건을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FBA라는 마크가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흔히 말해서 아마존은 자신들이 MD가 있어서 물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팔기도 하지만 아마존은 흔히 말하는 오픈마켓도 가지고 있죠. 마켓플레이스라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 창고가 또 빈 공간이 아마존이 직접 운영하는 창고에 빈 공간이 남는데 이거를 놀리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픈마켓에서 물건 대주는 사람들에게 창고도 우리가 해줄 테니 우리한테 창고 맡기세요.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픈마켓에다가 실버게도 올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남양주에 있거나 어디다가 택배 그 창고 공간을 구매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창고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택배사도 부르는데 아마존이 그것까지도 우리가 해줄게. 그러니까 창고도 아마존 거 쓰세요. 그럼 배달도 아마존이 해줍니다. 그러면 FBA가 있다는 건 뭐냐면 이 물건이 아마존 창고에 보관되어 있고 이것은 원데이 딜리버리가 가능합니다. 아마존의 모든 제품이 여러분 원데이 딜리버리 되는 건 아니고 우선 프라임 회원이어야 되고 아마존이 직접 MD를 하고 풀필먼트를 하고 있거나 이 FBA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즉 아마존은 창고마저도 아마존 웹 서비스처럼 클라우드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어떤 진화들을 아마존은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러면서 작년에 나왔던 것이 드디어 아마존이 배달차도 벤츠 배달차를 2만 대 여대 사면서 딜리버리 서비스를 직접 딜리버리 서비스까지도 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쿠팡맨인 거죠. 뭐 이런 흐름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이러한 흐름들이 있는 거고요. 이건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만 아마존이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닷컴을 위해서 필요했던 아마존 웹 서비스, 아마존닷컴을 위해서 필요했던 아마존 풀필먼트, 아마존의 알렉사, 아마존 고. 자, 이것을 어떻게 허리존탈 익스펜션을 하냐면 아마존 풀필먼트를 본인들도 쓰지만 아까 말했던 아마존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이라고 해서 오픈마켓에 들어오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여기다가 포괄시킵니다. 그리고 홀푸드도 아마존 풀필먼트를 쓰겠죠, 이제는.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이 인테그레이션에서 첫 서비스를 하면서 여기에 손님들을 확장시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자,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쓰고 있는 것 넷플릭스가 AWS에 쓰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쓰고 있는 드랍박스. 심지어는 아마존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또 아마존 웹 서비스를 쓰고 있고 2020 몇 년부터 이제 구글로 넘어가죠. 직접 애플은 서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여기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즉, 여기에 고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마존의 서버 비용, 아마존닷컴을 위한 서버 비용은 하락하게 되어 있는 거죠. 풀필먼트가 다이나믹 이거를 갖다가 흔히 말해서 이 캐퍼시티가 완전하게 돌아가게 되면 아마존의 창고 물류 비용이 저렴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허리존탈 익스펜션을 통해서 자신들의 비용을 절감시켜내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시큐리티 수준이 높은 것을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이유는 흔히 말해서 우리가 기업 단위에서 은행 단위에서 다들 뭐 해커들을 막기 위해서 보안 전문가들을 개발자들을 고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한 큐에 해결해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높은 투자 비용을 흔히 말하는 엠빵하고 있는 거죠. 즉 아마존의
이 인테그레이션을 한다는,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을 한다는 건 아마존닷컴을 위해서 운영되는 모든 비용들의 평균 코스트를, 에버리지 코스트를 갖다가 하락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을 만들어내고, 아마존 고도 보시죠. 아마존 고가 직접적으로 편의점 사업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만 CU 파워드 바이 아마존 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 파워드 바이 아마존 고, 즉 아마존 고는 무인 지불 체계라는 것의 상징 서비스인 거지 아마존만 쓰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미국의 브랜드에 등록된 것이 뭐냐면 No Line, No Waiting, 이런 브랜드는 이미 아마존이 다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기다리지 않고 줄 서지 않고 물건 살 수 있는 서비스로서 아마존 고를 위축시키는 거고, 아마존 고는 아마존만 쓰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지불 체계에 있어서 이러한 방식으로 서비스화되는,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할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고는 스스로가 아마존 웹 서비스로, 제가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본 건데요. 즉 닷컴이라고 하는 아마존닷컴이 아마존 웹 서비스 실제로 돈을 내고 씁니다. 이것이 첫 번째 first customer이자 best customer로서 존재하지만 애플의 아이클라우드라든지 드랍박스라든지 스냅챗이라든지 또는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렇게 고객사가 늘어나면서 아마존닷컴의 이 규모의 경제, 긍정의 규모의 경제가 작동시킴으로써 비용을 절감시키는 이러한 어떠한 산업의 효율성들을 높여내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의 11번가라든지 뭐 스기라든지 또는 이베이, 그들과 경쟁할 수 없는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존닷컴의 무서움인 거고, 이것을 1대1로 카피하는 것은 쿠팡 이전에 알리바바가 1대1로 카피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커머스의 어떤 행들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오늘 사실은 논의의 쟁점이 이제 저도 이거를 개량화할 수는 없고 이런 개량화되어 있는 연구는 아직 거의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흔히 말하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브릭앤모터라고 상징되는 것에 대한 어떤 이펙트를 남길 거냐라는 거죠. 우선은 쉽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미국은 뭐 올해 리세션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대단히 많이 경제가 성장하고 있어서,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국면에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구매도 많이 빈번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순수하게 흔히 말하는 전통 자영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개량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걷어내고 조사한다는 건 지금 아직까지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뷰티 커머스, 이커머스만 해도 오른쪽이 브릭앤모터, 즉 오프라인에서 화장품을 팔고 있는 회사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명확하게 미국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2017년에. 이커머스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섹터별로는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뷰티 상품이라든지, 또 하나 이거 나오고 있는 그로서리 마켓. 그로서리 마켓은 오프라인 그로스 마켓이 이만큼 성장할 때 온라인은 이만큼 성장합니다. 우리나라의 마켓컬리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아마존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프레시라고 해서, 또는 아마존 홀푸드도 이제 연관이 되고 있는 거지만, 오프라인의 성장 속도보다 그로서리 마켓에서 온라인의 성장 속도가 더 높다라는 부분에서 분명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이것이 지속될 경우에. 또 하나 한국에는 안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아마존 헬스입니다. 독일에서도 엄청나게 논쟁되다가 결국은 통과됐습니다. 즉 아마존에서 약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요즘 쿠팡에서도 하고 있는 우리나라 뭐죠? 아이허브. 당연히 아마존에서 다 구매할 수 있고요. 유럽에서 다 구매할 수 있는, 이러한 비조제 처방을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지금 되는 건 여기 뭐 타이레놀 있는 것처럼 감기약 살 수 있습니다. 현재. 아마존이 추진하는 게 뭐냐면 의사 처방이 있는 것도 판매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나라마다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존이 싸우고 있는 거죠. 즉 아마존이 제약도 약국도 먹어버리겠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아마존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마존이 지금 그리고 있는 비전은 뭐냐면 흔히 말하는 스마트폰으로 자신을 상담하고, 흔히 말하는 우리 원격 진료 같은 부분들을 아마존이 가장 먼저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존이 이걸 통해서 여기 약에 대한 처방이 나오면 바로 배송이 끝나버리는. 즉 의사하고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 이후에 간단한 약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들은, 처방될 수 있는 것들은 여기에 딜리버리까지 해버리는 이러한 구도로 가고 있는 거고, 이거는 규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라마다 다르게 지금 아마존이 접근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일 경우에는 한국에 만약에 이 부분이 들어온다라면, 그러니까 한국은 전반적으로 지금 아마존이 들어오지 않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약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아마존이 들어오거나 알리바바가 들어오면 이 판도는 크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고, 이것은 영역별로 뷰티 영역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그로서리 마켓, 그 다음에 이러한 헬스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약국 산업들, 이런 부분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뭐 결코 이분들이 당연히 약사들이 머리띠를 묶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갈등의 여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마존의 스토어 프론트. 이것이 네이버가 하고 있는 파트너 스퀘어랑 같은 거죠. 아마존이 뭐냐면 그럼 우리가 자꾸 자영업이 죽으니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자영업에 있는 물건들을 열심히 팔아주겠다. 즉 전통적인 우리가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데서는 온라인 커머스만 생각하시면서 물건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프라인 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찾아가면서 당신들 물건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팔아주겠다. 해서 이 스토어 프론트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워낙 정치사회적으로 아마존이 오프라인 상점들을 브릭앤모타를 죽이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아마존이 공세적으로 시작한 거고 사실은 네이버도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워낙 네이버가 골목길 상권 다 죽인다니까 네이버가 사회적 사업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런 파트너 스퀘어라는 프로젝트고 나름대로 파트너 스퀘어도 잘 되고 있습니다. 즉 골목 상권에 있는 사람들도 네이버를 통해서 가격 비교를 통해서 물건 팔게 해주는 거죠. 요즘 많이 팔립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 하면은 실제로 뭐 대구에 있는 농기구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에 있는 상점들을 네이버가 묶고 있는 것 사실 네이버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이 먼저 시작했던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얼마나만큼의 상생 효과를 지속할 수 있을지는 저는 회의적이지만 일시적으로는 완충 효과를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올해 가장 이게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작년 말에 나왔던 12월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크로스보더 커머스. 이 부분이 이제 미치는 여파가 저는 클 거라고 보는데요. 쉽게 해서 한국에 있는 온라인 오픈마켓에 들어가는 사람이 일본 물건을 아마존을 통해서 일본에 팔아먹고 미국에 팔아먹는 행위입니다. 이 상점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크로스보더 커머스가 이제 2019년에 가장 큰 화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를 제가 그냥 발췌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맞냐면 지금 연간 성장 속도가 30%다. 그리고 이게 2018년에 마지막으로 예측하는 것이 10억, 100억, 1000억 달러, 1750억이 이걸 통해서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1750억 달러의 매출이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아마존을 통해서 그리고 알리바바를 통해서 이베이를 통해서 팔고 있습니다. 대단히 큰 규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아마존 글로벌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의 아마존 글로벌은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에 있는 오픈마켓에 있던 사람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영어를 대신해줘가지고 그들이 아마존닷컴에 올리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 일본에 팔게 해주고 아마존 미국에 팔게 해주고 아마존 싱가포르에 팔게 해주고 아마존 영국에 팔게 해주고 아마존 독일에 팔게 해주는 이러한 작업들을 아마존 월드라는 작업은 한국에도 이미 팀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크로스보더 커머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치냐 보면 아마존의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유럽에 있는 것 중에 39%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상점들에게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생산이 중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온라인 커머스 하는 사람들이 오픈마켓 하는 사람들이 유럽의 아마존에서 39%를 팔아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왜 나오냐면 파이낸셜 타임스가 유럽에 있는 오픈마켓 하는 사람이 경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유럽의 오픈마켓 하는 사람들은 중국 가서 물건 떼다가 유럽에다 팔았는데 이 사람보다 아예 중국에 있는 오픈마켓 하는 사람들이 아마존과 연결돼서 지금 아마존 차이나가 있습니다. 아마존은 중국에다 팔진 못하지만 아마존이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물건을 일종의 수출화하는 것은 중국이 허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도 만약에 아마존에 들어오면은 중국의 상점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오픈마켓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대체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오픈마켓에 들어있는 사람이 중국 가서 물건 떼갖고 와가지고 배송료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중국에 있는 상점들이 바로 한국의 소비자에게 아마존닷컴을 통해서 알리바바를 통해서 팔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파괴적이냐? 39%라는 겁니다. 또 하나 나와 있면서 카운트를 여기서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공개했어요. 알리바바를 통해서 여기에 결합되고 있는 크로스보더 하는 상점이 어카운트가 36,000개고 그 알리익스프레스겠죠. 그리고 이베이에 35,000 그리고 위시라고 해서 여러분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위시에 깔면은 도대체 이 가격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선글라스 3달러. 뭐 이런 가격들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미국의 10대들과 20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앱이 위시죠. 이런 위시를 통해서 12,000개 그리고 아마존을 통해서 10,000개입니다. 이 정도가 크로스보더 지금 커머스에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저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사실은 외국 해외 그 커머스 기업에서는 일종의 갈라파고스를 어느 정도 형성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이커머스가 요동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호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글로벌 플레이어인 알리바바가 직접 들어오거나 쿠팡의 인수를 통해서든 뭐든지 간에 또는 사실은 저는 또 음모론적인 얘기지만 이거 찍으셔서 그렇지만 롯데가 사실은 아마존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롯데닷컴을 아마존에 매각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부결됐었죠. 그때가 최순실 사건이 났었을 때이기 때문에 롯데가 연루됐다고 해서 베조스가 거절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들어오려고 했었던 거죠. 뭐 어떤 식으로든지 만약에 들어온다면 이러한 파괴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디지털 전형적으로 볼 때 지난번에도 제가 뭐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의 저는 이것을 보텍스라 보고 있습니다. 폭풍이 지금 일고 있는 거죠. 이걸 디지털 보텍스라 본다라면 디지털 보텍스가 처음에는 시작됐던 것은 월드 와이드 웹을 통해서 음악 시장, 뭐 아이튠즈라든지 음악 시장과 또는 미디어 시장으로 시작됐다라면 미디어가 시작되면 여기에 다양한 테크 서비스들, 즉 AWS라든지 뭐 이런 서비스들이 등장했다라면 이것이 텔레콤과 또는 리테일 산업을 지금 요동치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핀테크 영역들이라든지 모빌리티라든지 숙소인 허스피탈리티라든지 이런 식으로 헬스케어라든지 다양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ICT 산업이라고 제한됐던 것이 산업 전반의 섹터 영역으로 다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아마존이라고 한다면, 베조스라고 한다면 저 이 시장 다 먹고 싶을 겁니다. 결코 우리의 시장을 커머스에만 제한한다거나 미디어에만 제한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기술기업들의 재편이라는 거고, 저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은 이 디지털 보텍스 이후에 오는 세상은 무엇인가? 어떤 모습을 띌 것인가가 좀 고민인 거고, 저는 이것을 유럽연합에서 사실은 오프라인 마켓을 시장을 통합한 거를 유럽 경제통합이라고 한다면 디지털에서 싱글 마켓을 만들자고 해서 단어를 썼지만 제가 그냥 이걸 차용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런 섹트별로 나눠져 있던 산업 구조가 단일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저는 디지털 싱글 마켓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즉 가장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시장인 리테일 시장, 그리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한 핀테크 시장,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를 충분히 만들기 위해서 미디어 시장, 그리고 이것을 인용되는 로지스틱스나 모빌리티 시장까지, 이것을 지금 아마존이 모두가 장악하고 있고 모두가 장악시키고 있고 이것을 데이터 이코노미로 묶어나가고 있는 것, 심지어는 아마존은 여기에 기반해서 광고 시장까지도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아마존이 짰다라는 거고 이것을 최근에 완성했다라는 거고, 이 완성된 힘에서 아마존은 이것을 더욱더 저는 성장시킬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가 분명하게 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뭐 짧게 하려고 안 갖고 왔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알파벳도, 즉 구글도 이 구도로 가고 있고요. 소프트뱅크도 이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사실상 알리바바의 주인은 소프트뱅크죠. 왜냐하면 손정희 씨가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알리바바의 최대 주주는 소프트뱅크, 1차 주주가 소프트뱅크, 2차 주주가 야후재팬이죠. 야후재팬이 갖고 있는데 야후재팬의 또 주식으로 또 1대 주주가 소프트뱅크이기 때문에 야후까지로 해서 한다면 아마 알리바바는 사실은 소프트뱅크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또는 인도에서 넘버원인 플리카드를 갖다가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다든지, 소프트뱅크도 보시면 리테일 시장을 전면에 두고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모빌리티 시장, 즉 디디칭이라든지 우버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모빌리티 시장, 또 핀테크 시장에 대한 투자, 미디어 산업의 투자 등 이렇게 크게 골자로 볼 때는 아마존이나 또는 알리바바나 구글이나 또는 소프트뱅크나 유사한 이 산업 구조를 가져가기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결코 이제 모빌리티 산업이 미디어 산업과 리테일 산업과 떨어지는 산업이 아니라 단일 시장으로 싱글 마켓으로 가고 있다고 재편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다양한 산업 질서의 재편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이 디지털 이코노미가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836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아동노동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만 12세 미만의 노동을 처음으로 금지하는 법이 비로소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난 지 거의 100년이 가까이 지나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6세나 7세나 이런 아이들이 공장에서 일했고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칼막스 같은 경우에도 영국의 자본주의와 미국의 자본주의는 칠드런 블러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도 얘기할 정도로 대단히 큰 폐해가 있었죠. 저는 데이터 이코노미의 사생활의 침해 대단히 문제가 되고 앞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그 당시에 아동 노동에 비해서는 비교할 뼈가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모순들을 갖고 있지만 이것을 돌파하면서 성장하고 있고, 이것이 정치의 영역이고 사회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그러니까 최소화할 것인가가 바로 기업의 과제가 아니라 정치권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식으로 디지털 경제가, 이코노미가 자본주의의 새로운 질적 전환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수요 공급 곡선에 대한 불편한 질문들을 던져내고 있고, 이거 말고도 많은 지금 질문들을 던져내고 있습니다만, 또는 이러한 시장의 독점화 현상, 그리고 전통적인 독점 논리로서는 아마존을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투사이드 마켓 시오리에 따르면 이러한 독점이, 디지털 독점이 국민에게, 소비자에게 이롭다라고 규명을 해준 거죠. 왜냐하면 독과점이 세면 가격 왜곡이 발생해야 되는데 가격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의 독점 규제에 대한 모든 경제학적 이론은 가격 왜곡이 독점 사업자에 의해서 공급자 위주로, 즉 컨슈머 서플러스를 이 프로듀서 서플러스가 챙겨가면서 공급 독점에 의해서 가격 왜곡이 공급자 중심으로 재편됐기 때문에 이것이 전 사회적인 효용을 줄여드린다.
라는 부분이 독점을 규제하는 원인이었다면 이런 아마존의 증대가 지금 프라이스를 갖다가 누르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이 프라이스를 누르고 있는 힘이 되고 있고 소비자에게 유익이 가고 있는 거죠. 네이버가 커진다고 해서 저희가 손해보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용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얘기되면서 사실은 규제할 수 있는 전통적인 규제 논리 자체도 붕괴되고 있는 것, 이것들이 저는 시대적 과제지만 저는 또 인류가 찾아낼 거라고 봅니다. 명확하게 이러한 거대한 기업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재밌는 거는 아마존닷컴의 그 프레스 릴리즈를 갖다가 들어가서 보면은 요즘은 2주에 하나씩 아마존이 고용 증가할 때마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냅니다. 우리 열심히 고용하고 있다. 열심히 고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실제로 미국에서 줄고 있는 브릭앤모타의 종사자들의 규모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는 미국에서도 아직 연구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서 학술적인 데이터로 제가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대단히 간접적으로 전방위적으로 근본적인 리테일 질서, 시장 질서가 좀 재편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너무 제가 짧게 끝내나요? 네, 하고 또 토론할 여지들이 있고 사실 자료들은 더 있으니까 질문하면 좀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유럽 같은 경우에 요즘 백화점 업계들의 M&A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이제 못 살겠다라는 거죠. 근데 M&A 하면서 얼마 전에 제가 인상 깊게 했던 기자회견은 독일의 백화점 2개가 M&A를 하면서 근데 우리 쓸 방법 다 써봤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 왜냐하면 한국하고 다르게 픽스 코스트가 되게 높습니다. 인구 30만 미만에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인구 전체 80만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30만 미만의 도시에서 전체 인구의 80만이 산다라는 거는 정말 중소도시 조그만 도시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백화점들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백화점에서는 그러니까 즉 다들 얘기하지만 서울 같은 거대 도시, 메가시티에서는 백화점이 살아남을 수 있지만 중소도시에 있는 백화점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크게는 사실은 서울이나 도쿄나 뉴욕이나 파리나 있는 데서의 백화점이 아니라 사실 우리로 치면 전주라든지 또는 창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의 백화점이 되게 위기에 먼저 빠질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고부가치 산업을 파는 것으로 될까 과연? 사실은 제가 얘기하겠지만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패션 산업에도 진출해서 자체 만든 브랜드에만 18개입니다. 그러니까 옷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패션도 생산을 하고 있고 자체 생산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영역을 다 만들고 있는 거고요. 1998년에 아마존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서 전략 보고서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기업이라는 소개 보고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책 파는 기업이라고 소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골은 인간이 온라인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파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했어요. 이것이 1998년입니다. 이거대로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대단히 무섭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자영업자가 경쟁이 안 되는 이유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규모의 경제를 단순하게 판매하고 많이 사서 많이 싸게 파서 흔히 말하는 구매 파워에서만 파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창고와 로지스틱과 모든 이런 부분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경쟁력을 되게 가지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존이 전체 미국에서 유럽에서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이 50%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지금 이커머스가 전체 리테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예요. 10%에서 50%를 아마존이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은 그 정도 수준을 갖고 있는데도 이렇게 세상이 난립니다. 만약에 이커머스 비율이 20%, 30%로 증가한다면 여기에서 아마존의 독점화가 진행된다면 가져올 수 있는 파괴력이라는 것은 더욱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에 아마존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 시장에서 지금 아마존이 1위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시장을 공략한 다음에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존의 입장에서 한국이 전략 시장이 아니거든요. 아마존이 궁극에 가고 싶은 건 중국인데 중국은 못 들어간다 포기했기 때문에 어딜 가고 싶으면 인도 가고 싶은 거고 일본에서 넘버원 하고 싶은 거지 5천만 정도의 이 정도 사이즈에서 넘버원을 반드시 하겠다라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거의 섬나라이기 때문에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사실 여기에서 규모의 경제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들어온다라면 지금 콜드워라고 합니다. 냉전이라고 하는데 즉 아마존과 알리바바의 냉전이라고 그러거든요. 물론 JD.com이라든지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기업들이 있지만 그건 뭐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청년 창업과 관련되면 이커머스 스타트업을 만들면 아마존이 구매하려면 그 다음날 가면 알리바바가 사고 알리바바가 살 것 같으면 그 다음날 아마존이 사서 이커머스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것들을 지금 그것도 알리바바하고 아마존이 사가고 있는, 예를 들면 침대 침구만 파는 커머스 업체들, 여러 가지 여성 제품들, 아이들 베이비용 제품들, 심지어는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이 반려동물 사료 시장,
여기도 아마존하고 알리바바가 동일하게 들어가고 있으면서 이러한 흔히 말하는 이 버티칼 세그멘테이션 쪽에 있는 특별화된 스페셜 이커머스 업체들 여기에 대한 아마존과 알리바바의 식욕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이 보통 VC들도 마찬가지로 창업의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창업의 대상을 사실은 알리바바한테 매각하느냐 아마존에 매각하느냐 이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한국도 이 구도 내에서 저는 쿠팡도 들어올 수 있지만 이베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지금 제1의 진출 목표는 유럽이거든요. 알리바바가 유럽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중국이라 갖고 있는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중국이라는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중국 기업에게 안방을 털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베이는 미국 기업이라는 생각 그리고 이베이는 사실은 이커머스 1세대로서 되게 유럽에서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베이가 예를 들자면 알리바바에 인수되는 가능성들을 많이 점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그런 면에서 이베이를 인수한다면 한국의 G마켓과 옥션을 인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알리바바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구도가 열렬히 있습니다만 아마존 자체에서 볼 때는 한국은 그렇게 이런 표현 써서 그렇지만 이렇게 탐나는 시장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인스타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뭐 이러한 마이크로로 물건 파는 사람들 사실은 저는 그래도 영원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것 자체가 큰 사이즈라고 만들기에는 전체 사이즈가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롱테일에서 의미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마존이 건들지는 저는 당분간 아닐 거라고 보고요. 자영업체가 어떻게 살고 그 이해관계자의 충돌을 어떻게 할까? 저도 이거는 뭐 제가 그 답을 하면 제가 정치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답이 없고요. 사실은 이거는 정치권에서 해결해 줘야 될 과제인 거고 사실 그것의 첫 번째 연습을 저는 카풀과 지금 택시 노조가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택시 노조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파업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사실은 이 사회적 갈등을 그들이 옳고 그르건 간에 저희가 한번 논의할 수 있고 논의해야만 하고 이것이 결코 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러한 다양한 이해 집단 간의 어떤 갈등 조정의 기능들을 국회가 좀 가져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중간에 부가가치 생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되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그거죠. 선택은 남는 거죠. 내가 알리바바에 아마존에 물건 파는 크로스보더로 물건을 파거나 온라인 오픈마켓에 들어가는 물건 파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자영업을 유지할 것이냐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디지털 이러한 재벌 구조하고 유사한 거 맞습니다. 문어발 독점을 그 장티로른 노벨 경제학상을 맡은 사람들 문어발 독점이 이롭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유저 베이스에서 확장을 서비스를 해갈 때 이들에게 올 수 있는 흔히 말하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의 중첩 효과에 따라서 사실은 경제에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소비자 개인으로 볼 때는 이런 업체가 한 큐에 아마존이 다 해결해 주는 거 사실 원더풀하게 좋습니다. 편하고. 구글이 장악해 주는 것 사실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 유익들이 크기 때문에 되게 쉽지 않을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산업에 미치는 이 독점화의 영향 그래서 지금 아마존을 사실은 제가 한번 저의 개인적인 뉴스레터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아마존의 독점을 규제할 수 있다는 논문이 28세의 미국의 대학원생한테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센세이션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전통적인 경제학적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독점에 대한 논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자들이 연구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가 밝은가라고 했을 때 이것까지 뭐 제가 할 수 있는 미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것이 새로운 포스트 캐피탈리즘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자본주의의 스스로의 자가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이 가장 핵심은 이코노믹 이피션시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고 그 중에 핵심은 그 기업들이 독점에 가지만 많은 부분은 스피로버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나머지 의견으로 좀 듣겠습니다. 한국의 재벌 구조라든지 뭐 규제 개혁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좋은 형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례를 말씀을 드려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 사실은 지금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명쾌하게 안 봐서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만들기 위해서 알파벳과 구글의 구조를 보면서 카테고리화를 시켰거든요. 동일하게 알파벳과 구글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 전에 말했던 지금 알파벳 같은 경우 우선 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여행자 티켓을 비행기 티켓 판매하기 시작했고 당연히 쇼핑 가격 비교 사이트 네이버가 처음 시작했는 게 아니라 구글 보고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월마트하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배송까지 지금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테일 시장에 아마존도 진출해 있고요. 구글도. 그리고 구글 당연하게 모빌리티 서비스에서 웨이모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진출하고 있고 당연하게 구글 또한 사실은 아까 전에 했던 아마존하고 비슷한 스트럭처를 유튜브라든지 사실은 유튜브이
구글에서는 흔히 말하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 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데이터 원천 소스는 유튜브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러한 미디어에서 나오는 스피로버 이펙트가 대단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알파벳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소프트뱅크도 뭐 아까 구조를 말씀드렸지만 우버나 디디칭이나 그레이브라든지 또는 알리바바라든지 플리카드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구조 속에서 정확하게 유사한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전에 쿠팡이 벤치마킹한 것처럼 네이버도 이 구조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벤치마킹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이버는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년에 매출에서 볼 때는 커머스가 전체 매출의 25% 차지했습니다. 네이버에서 가격 비교 사이트. 그래서 사실은 열받는 거잖아요, 업체들이. 쟤네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저렇게 많은 돈을 벌어가고 있고. 그래서 뭐 사실은 G마켓이나 11번가도 였다 뺐다 하잖아요. 한번 여서 매출 줄어들면 어쩔 수 없이 다시 긋고 또 기분 나빠가지고 뺐다가 뭐 매출 줄어서 다시 긋고 뭐 이런 식의 것들에서 네이버가 지금 흔히 말하는 버틀넥, 이 병목 현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이 가격 비교 사이트가 네이버 쇼핑이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고 네이버 엠페이라든지 이러면서 커머스 부분 또 네이버 뱅크라든지 이런 식 진출하려는 것은 그대로 이 구조를 네이버 랩스를 통해 가지고 셀프 드라이빙 카를 연구한다든지 사실은 이 미국에 있는 이 기업들의 구조는 사실 거의 지금 도장 찍어내듯이 중국의 기업들, 미국의 기업들, 그 다음에 한국의 기업들이 쫓아가고 있는 롤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면에서 좀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좀 아직은 저의 가설입니다. 이것을 뭐 제가 학술 논문을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시장 확대의 순기능이 있다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거꾸로 파이낸셜 타임스가 얘기하는 것은 유럽의 자영업자한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자영업자가 물건을 갖다가 중국에 사갖고 와서 팔면서 뭔가 팔로의 기회가 생기는 듯 하다가 갑자기 중국 애들이 다이렉트로 유럽에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자영업자들에게 기회가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봐요. 이걸 가지고 지금 자영업자들의 기회죠. 아마존 글로벌을 통해서 저희도 외국에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마존을 통해서 한국으로 직접 구매가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해외 직구라는 형태밖에 없기 때문에 역으로 못 들어오는 거지. 만약에 이 다리가 열려서 알리바바나 아마존을 통해서 지금 뭐 알리익스프레스 통해서 일종의 해외 구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국내 서비스로 전환돼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바로 한글로 중국에 있는 상인들이 물건을 팔기 시작할 경우에는 이 대단히 치열한 경쟁 구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누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라는 것은 쉽게 분명히 한국 자영업자에게 플러스 기회 요인은 있지만 마이너스 기회 요인도 분명하게 존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뭐 한국이 과학기술을 투자하고 뭐 홈쇼핑도 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의 저는 이커머스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의 강력한 요인은 케이블 방송에 있는 홈쇼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홈쇼핑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앞에 번에다 박아놓는 것, 그러니까 황금 시간대 박아놓는 것은 초기에 이제 한국 당시 DJ 정부인지 노무현 정부인지 DJ 정부였던 것 같습니다. 케이블 방송을 대단히 빠른 속도로 보급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황금 시간대에 내는 일종의 보조금을 받은 거죠. 보조금을 받고 그만큼 케이블 방송이 싼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케이블 방송이 매우 쌉니다. 왜요? 황금 시간대에 홈쇼핑이 들어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들이 1년에 거의 8천억에서 1조까지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죠. SO 사업자들에게. 그런 부분에서 인위적으로 홈쇼핑 사업이 커졌고 여기 흔히 말하는 대형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들에게는 사실은 뭐 일부 들어가려고 하지만 이커머스가 반갑지 않습니다. 홈쇼핑 시대가 영원하길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부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커머스에서 쉽게 얘기해서 박터지게 싸우고 있지 않는 구조인 거죠. 홈쇼핑이 안정적인 판매 매출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구조가 그러니까 저는 흔히 말하는 가짜 경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여러분 CJ 홈쇼핑 업체들 마케팅 비용 안 씁니다. 그 돈 대신에 SO 사업자에게 보조금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치열한 경쟁이 저는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어떻게 황금 시간대를 장악하냐가 더 중요한 거죠. 이런 디스트리뷰션 체인에서 쉽게 돈 벌 수 있는 구조를 빨리 혁파시켜주는 것이 그래서 시장의 경쟁들을 치열하게 해주는 것이 한국에서 아마존이 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제 마켓컬리 이제 등장해서 근데 아직 크게 사이즈 크지 않거든요. 이 정도 규모가 이제 등장한다는 것은 저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중국에 비해서 한참 뒤져진 커머스의 경쟁 구도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과학에 대한 어떠한 뭐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로지스틱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발전하지 않았던 것은 대규모 도시 중심으로 커머스가 발전하면서 사실은 대형 메가시티가 있으면 로지스틱은 쉽잖아요. 그쪽으로 쏘고 나서 거기서 분산시키면 되니까요. 로지스틱이 발전한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인구가 분산되어 있는 곳. 거기에는 이커머스 이전에도 로지스틱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단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민당, 보수당의 정책에 의해서 1960년대 후반에 고속도로에 화물차가 일일 운행 금지입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것이 어떤 부분을 주냐면 일요일에 화물차가 운영되지 못하는 조건 속에서 로지스틱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에 있다 보니 밀집되어 있는 도시가 사실은 로지스틱 사이언스가 발전하는 것을 저해하는 전 요소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기본적인 체력이 좀 약하다라는 거하고 여기에 데이터까지 결합되지 않으니까 좀 전체적으로 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데이터만이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이버가 뭐 당연하게 자영업자한테도 주고 디지털 싱글 마켓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모든 기업들이 이 구조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지는 사실은 저는 미지수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가장 크게는 네이버의 노화, 네이버 브랜드의 노화, 지금 10대나 20대가 네이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비율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 이건 네이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네이버의 가장 큰 이익이라는 거죠. 네이버가 지금 다운되고 있는 거고 네이버가 야후 되는 거죠. 이런 느낌들이 지금 네이버가 브랜드 작업에서 되게 치명적으로, 그러니까 즉 네이버가 혁신의 상징으로서 한국 사회에 각인되는 것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네이버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거고 과연 그런 브랜드 가치를 구축할 수 있을까 되게 위험하다고 저는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질문하신 거 답변 된 것 같습니다. 우선은 노동의 생산성들이 높아지면서 예를 들면 지금 넷플릭스 직원 5,500명이거든요. 그리고 블록버스터가 망했을 때 직원이 35,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매출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5,500명이 다 만들어내다 보니 노조도 필요 없죠. 넷플릭스는 워낙 고액 연금을 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드는 생산성보다도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즉 실질 노동 생산성보다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실질 임금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없는, 그만큼 노동 생산성이 그러니까 즉 고용당 창출하는 매출 규모가 지금 높으면서 이런 양극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는데요. 저도 이것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라서 저도 뭐 제가 사회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아직 답변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편한 질문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하게 공간 내의 격차가 뭐 상관적이나 저는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는 자본주의가 발전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범을 갖고 발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을 가지고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발전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규제나 정책 차원에서 풀 부분인데, 예를 들자면 그것을 뭐 드론 배송을 할 수 있다? 저는 드론 배송은 기술력을 보여주기 위한 아직은 쇼잉의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뭐 생각해 보십시오. 압구정동에 드론 배송을 다 한다고 해서 생수 들고서 막 드론들이 날아다닌다는 거 수백 대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드론 배송은 원래도 산간 지역이나 외지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차량이 한 대 들어가는 것보다 드론 배송이 낫다는 부분에서 지금 테스트 차원에서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드론 배송을 테스트하고 있는 정도라고 보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사회적 비용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디지털 독점을 통해서 혜택 보는 사람들, 저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혜택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편하고 서비스의 지금 현재 아마존의 긍정 효과는 가격에 대한 압력입니다. 가격 상승을 막아내고 있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상당히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압력은 아직까지는 작동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혹시 얘가 독점 기업 먹으면 가격 올리지 않을까봐, 올릴까봐.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 그건 끊임없이 소비자 단체들이 감시하고 있는 거고, 소비자들이 감시하다 최근에 발견된 사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 제품이 동일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되고 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독일은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약사협회에서 엄청나게 저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약을 못 파는 거. 지금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술은 판매합니다. 술은 판매하면서 지금 와이너리의 중간 상들이 다 붕괴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서 와인 사 먹는 거죠. 이러면서 흔히 말하는 와이너리가 중간중간에서 와인 판매상들이 전통적으로는 다 이커머스로 이제 쏠려 들어오고 있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한국은 아직까지는 술을 그렇게 뭐 그래도 어떻게 간접적으로 사 먹긴 하지만 전면화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한국은 규제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못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처방 약 중에 포함되는 게 또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타이레놀 같은 경우 미국에는 비처방으로 먹을 수 있는 것. 미국도 현재는 의사의 처방이 없는 거는 다 아마존에서 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의사 처방까지는 안 가고 있는데 아마존이 로비하고 있는 것이 의사 처방도 팔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의사가 처방하지 않는 약에 대해서 파는데, 그것이 또 나라마다 다르는데 이것이 지금 엄청난 데몬스트레이션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사들이
또는 이것을 팔고 있던 업체들이 머리띠 들고 아마존 헬스케어 진출을 반대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한 2, 3년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올해 가장 주목받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그러니까 구글은 지금 제가 연도 쓰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미 은행 사업권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은행 사업권을 받아가지고 은행 사업자로서로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가 이번에 뭐 한국에서 뱅크 산업 진출하는 것처럼 유럽연합에서 지금 또 뭐 브렉시트가 또 거꾸로 가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구글은 이미 은행 사업권을 가지고 있고 아마존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다 본격적으로는 진출하지 않는데요. 우선은 일부 처음에 진출했던 시장은 구글이 보험 비교 사이트, 보험 가격 비교 사이트에 진출했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화재보험이라든지 이런 데는 직접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 생명보험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저축성 보험까지 진출할지는 아직까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라면 진출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고요. 즉 아마 핀테크 업체들의 인수를 통해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핀테크 업체들이 구글이 인수할 만큼 사이즈가 크지 않아졌기 때문에 그 대개가 되면은 구글이나 아마존도 업체들을 인수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크레딧 카드 사업에는 진출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가 연합을 통해서도 들어있지만 자체 크레딧 카드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알리바바하고 비슷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알리바바는 처음에 이제 B2B로 시작해가지고 B2C로 확대됐던 것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로까지는 아마존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 그 금융산업에까지는 진출하지 않지만 흔히 말하는 간편 결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원클릭이라는 아마존이 초기부터 했던 것이 결제 시스템에 있어서는 아마존이 직접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켜볼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하나씩 다 꺾어 나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정확하게 맞는 말씀인데요. 1830년대 미국에서 처음으로 동서가 연결되는 기차가 만든 이후에 가장 있었던 기차를 반대하는 운동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가장 큰 비판이 전염병을 확산시킨다, 지역 경제를 말살한다, 동네에서 토마토 먹었었는데 토마토 딴 데서 가져오면서 토마토 농문들 다 망한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당연하게 철도의 역사에서부터 사실은 대단히 크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가장 꿈꿨던 게 철도 기관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철로를 놓는 노동자에서부터 어떻게든지 표를 검사하는 사람급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화이트 칼라보다 블루 칼라가 훨씬 더 그들에게 꿈의 대상이었던 것, 그것이 미국 사회들의 젊은 사람들이 계속 성장했던 또 동인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존 한국 진출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AWS하고 아마존 글로벌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제가 알기로는 2016년부터 1년에 2번 정도씩은 베조스에게 한국 진출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국 진출의 가능성들을 아마존 본사에서 타진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뭐 언젠가는 들어오지 않겠냐라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은 계속해서 관찰 대상이 아니라 언제쯤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매년 심층적으로 확대되면서 진행되는 걸로 저도 아마존 다니시는 분들에게 들었고요. 그래서 분명히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트랜스퍼런시 대응은 매우 중요하고 특히 이제 작년에 페이스북 스캔들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들은 전 세계적으로 나왔고 심지어는 애플의 팀 쿡마저도 데이터 프로텍션 또는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대단히 중요하다까지 나올 정도로 되게 골 때리는 기업과 기업이 싸우는 뭐 이러한 양상으로까지 나타나면서 올해에도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타날 텐데 문제는 이제 규제를 하더라도 우리 규제 당국이 알고 있는 데이터의 폭과 실제로 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폭의 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갭들을 얼마나 줄여낼 수 있을지는 뭐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마다 우리처럼 지방정부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감독관이 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기능들을 계속 하면서 사회가 학습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좀 그런 부분들이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하고는 있지만 매우 떨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점의 문제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비교 우위의 효과가 있으면서 가격에 대한 어떠한 하락 압력 이것들이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유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논의는 이제 비로소 시작돼서 언젠가는 규제 논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주식 관련해서 여담으로 제가 2017년에 트레발이라는 데서 독서 모임에서 이 아마존을 가지고 했다가 6개월 뒤에 제가 메일을 받았어요. 저 때문에 주식 샀다가 대박 터졌다고. 그래서 저로 그랬던 경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주식을 산 적은 없습니다. 제가 글을 쓰기 위해서라도 주식을 사면 그거는 디스클로징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올해 주식을 전망을 예측을 하면 샌드버그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저는 페이스북에서 지금 다 망치고 있는 건 샌드베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때 주식은 한 30%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존은 계속 오를 겁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저는 AWS를 스핀업 시키지 않을까라도 예측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독점 규제에 대한 압력들이 커지기 때문에 아마존이 인위적으로 기업 분할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대단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때 한번 아마존 주식시장이 요동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최 부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이커머스 또는 아마존 이펙트는 아까 말씀드린 철도의 이펙트하고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땐 대단히 유사한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질서 재편은 하나의 업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산업 질서의 재편은 동반되고 있고 그 진폭은 앞으로 이제 비로소 저는 시작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블룸버그가 리테일 아포칼립스라고 표현하고 해서 좀 자극적으로 언론이 많이 표현하니까 하고 있지만 그것을 just beginning, 이제 겨우 시작되고 있다는 표현은 매우 적절한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